누군가에게는 차악의 선택. 캐나다 토론토에서 딸아이 하나를 키우는 크리스티 밀런드가 기경제에 합류한 것은 백만장자가 되거나 풀타임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크리스티는 대학 졸업장도 사업 미천도 없었지만 창업에 대한 열의만큼은 뜨거웠다. 특유의 도전 정신과 추진력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다 잘 안 풀리면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곤 했다. 수년 전에 출산을 앞두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을 때 그녀는 남편이 일을 구하는 동안 기초생활수급비로 최대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다. 각종 생필품을 최저가에 판매하는 가게의 목록을 만들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고 쿠폰을 애용하고 아기 옷은 1달러 숍에서 샀다. 그러면서 캐나다 최초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해 집에서 고교 과정을 마쳤다. 마침내 남편이 임시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자 그녀는 웹사이트 제작법을 독학으로 터득했다.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집을 개설했다. 그 외에도 벼룩시장에서 건져온 곰돌이푸 인형과 스와로브스키 액세서리를 온라인에서 파는 것 같은 잡다한 사업을 벌였다. 또 애들 장난감에서부터 텔레비전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온갖 주제의 팬사이트를 만드는 좀 더 이색적인 일도 했다. 그런 사이트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것은 그녀가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하며 만든 리얼리티 방송의 팬사이트였다. 크리스티는 빅브러더의 촬영지에서 나오는 생중계 영상을 밤새워 보고 방송국에서 그것을 편집해 방영하기도 전에 내용을 정리해 올렸다. 그 사이트로 돈을 벌기 위해 광고 판매법을 독학으로 익혀 사이트 이용료도 받았다. 남편이 임시직으로 일하던 네슬레 공장에서 풀타임 직원으로 승격되자 살림이 좀 폈다. 크리스티는 남편이 임시직으로 일할 때 실제로 받은 돈은 시간당 11달러였고 남편이 알기로는 인력 공급업체가 시간당 17달러 정도를 중개비로 떼갔다고 말했다. 남편이 하는 일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임시직이나 풀타임 직원이나 하는 일이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관리자들조차 누가 임시직이고 풀타임 직원인지 잘 구별하지 못했다. 풀타임 직원이 되면서 중개비를 떼일 필요가 없어지자 남편의 시급이 거의 2배 올랐고 크리스티도 잡다한 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버는 돈이 있었기에 이후로 11년을 그럭저럭 편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다 2007년에 불황이 닥쳤다. 남편이 일하던 공장이 매각되는 바람에 크리스티는 또다시 살림을 꾸려갈 방편을 찾아야 했다. 2016년에 프리랜서 조합과 업워크의 의뢰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미국 내 프리랜서 중 20%가 건강보험이 없다고 나타났다. 당시 노년층을 제외하고 전체 미국인 중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10.3%에 불과했다. 하지만 크리스티 가족이 사는 캐나다에서는 남편의 건강보험이 없어져도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공공의료가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직장을 잃는다고 크리스티네 식구가 정기적으로 받던 진료를 못 받게 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약값은 전부 지원되는 게 아니었고 집안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없으면 다달이 250달러가 나가게 될 판이었다. 크리스티의 남편은 네슬레에서 11년간 일했으므로 11개월 동안 퇴직급여가 나온다. 하지만 그 후에는 다른 소득원이 필요했다. 빅브러더 사이트의 수익만으로 먹고 살기에는 무리였고 안 그래도 사이트를 괜찮은 가격에 매각할 계획이기는 했지만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정도는 아니었다. 예전에 운영하던 어린이집도 이사를 하면서 그만둔 상태였다.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떼와 이베이에서 파는 것도 주수입원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콜센터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좀 해본 적이 있지만 남이 정한 규칙에 따라 일하는 것은 체질에 안 맞았다. 늘 집에서 일해 버릇했기에 집 밖에서 일해본 경험이 부족했다.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해본 적도 없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해본 적도 없다. 한 번은
맥도날드에 지원한 적이 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 게다가 딱히 공장에서 요긴하게 쓰일 기술을 익힌 것도 아니었다. 불황 이후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데다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자신은 경험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어 웬만한 일에는 부적격인 것 같았다. 하지만 크리스티는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내가 2015년에 만났을 때 그녀는 30대 후반이었고 긴 금발을 곱창머리끈으로 질끈 묶고 다녔다. 외모만 봤을 때는 특별히 눈에 띄는 구석이 없었지만 자신이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과 투지는 나중에 어떤 연구자가 내게 위협적이라는 표현을 썼을 만큼 강렬했다. 그녀는 그간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방송의 중요한 내용을 누설한다는 이유로 사이트를 폐쇄하려고 드는 방송국들과 싸운 전력이 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부모들이 보육비를 안 내려고 하자 집마다 찾아가서 자기도 크리스마스에 저녁을 못 차릴 형편이니 돈을 달라는 편지를 건네기도 했다. 설령 크리스티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그녀가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호구처럼 당하기만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녀는 메커니컬 터크에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2005년에 설립된 메커니컬 터크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 중개소다. 의뢰인들이 일감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가 그 중에서 원하는 일을 선택한다. 기본적으로 킥스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이지만 메커니컬 커트에 올라오는 일은 대체로 단순하고 보수가 건당 몇 센트밖에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미지에 태그를 붙이는 일, 스프레드시트에 연락처를 입력하는 일, 웹사이트용 상품 소개문을 작성하는 일 등이 올라온다. 명칭에서도 차이가 난다. 킥스터에서 임시 일감을 구하는 프로그래머는 원격지의 능력자로 불리지만 메커니컬 터크에서 자잘한 일을 받는 노동자는 크라우드 노동자로 불린다. 메커니컬 터크에서 중개되는 일이 대부분 간단하고 보수가 적으니까 흔히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가난한 나라에 사는 노동자가 주로 그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UN 국제노동기구 보고서를 보면 크라우드 노동자 중에는 크리스티 같은 사람이 주를 이룬다. 메커니컬 터크와 그 유사 사이트 크라우드 플라워를 이용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미국인이었다. 그리고 36.7%가 대학 졸업자, 16.9%가 대학원 졸업자였다. 그리고 약 60%가 실직 상태에서 크라우드 노동자로 임시 노동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크리스티는 메커니컬 터크가 개설된 2005년부터 틈날 때마다 그곳에서 부수적인 수입을 올렸다. 그렇게 번 돈으로 생일 선물을 사고 빅브러더 사이트의 이벤트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다 2007년에는 전통적인 직업을 포기한 독립노동자의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일이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그녀와 같은 사람이 미국의 독립노동자 중 28%, 유럽의 독립노동자 중 32%를 차지했다. 메커니컬 터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술이 뭔가를 확 학습하는 방식이 아동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면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 고양이를 분간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만 설명해 주는 것은 그리 좋은 전략이 아니다. 고양이는 다리가 4개이고 꼬리가 있으며 작은 귀 2개가 달렸지만 이런 설명은 곰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아이가 여러 동물 중에서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게 하려면 고양이를 몇 마리 찾아서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아이는 서서히 머릿속에 고양이의 청사진이 생겨서 마침내 고양이를 보면 이전에 봤던 예시와 조금 달라도 고양이로 인식하게 된다. 기계도 마찬가지이다. 신발이 무엇인지 몇 줄의 코드로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컴퓨터야 여기 신발 사진이 만장 있으니까 신발을 분간하는 모델을 만들어 봐 라고 말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크리스티가 초반에 메커니컬 터크에서 했던 일 중에도 컴퓨터에서 수천 장의 옷과 신발 사진에 색깔 라벨을 붙이는 일이 있었다.
파란색 신발 사진이 나오면 파란색이라고 쓰인 라벨을, 회색 스웨터 사진이 나오면 회색이라고 쓰인 라벨을 클릭했다. 당시 아마존은 이렇게 메커니컬 터크를 이용해 각 색상에 대한 예시를 수천 개씩 확보함으로써 자사 알고리즘이 파란색과 회색에 대한 검색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학습시켰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아마존이 메커니컬 터크를 만든 이유 중 하나였다. 또 다른 이유는 기술의 약점을 인간의 지능으로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아마존이 일찍이 메커니컬 터크를 근간으로 하는 초기 앱 중 하나를 개발한 때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인터넷에는 접속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그때 아마존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근처 맛집이 어디야? 같은 질문을 보내면 즉각 답을 해주는 앱을 제작했다. 모르고 보면 무슨 마법 같았지만 실제로는 반대편에서 크리스티 같은 노동자가 질문 하나당 푼돈을 받으면서 구글 검색으로 답을 한 것이다. 우버가 초기에 매달 2만 개의 신규 운전기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친 것과 달리 아마존은 메커니컬 터크 플랫폼을 출시할 때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지 않았다. 애초에 메커니컬 터크를 만든 취지는 프로그래밍 코드에 인간의 지능을 접목하는 것, 다시 말해 프로그래머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테크크런치 창간자는 이 사이트가 개설된 후 이렇게 썼다. 아마존이 새롭게 선보인 메커니컬 터크는 앱 개발자가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자꾸만 만인이 매트릭스라는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가 연상된다는 점에서 조금 으스스하기도 하다. 그는 메커니컬 터크를 통해 일하게 될 노동자를 자원봉사자라 칭했다. 초창기의 메커니컬 터크인은 주로 그 일을 놀이삼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하는 사람으로 그려졌는데 이것은 1950년에서 1960년대에 인력 공급업체에서 그린 임시 노동자의 이미지를 쏙빼 닮았다. 다음은 UN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인력 공급업계는 그 노동자가 집안 살림을 하면서 가외 소득을 벌고자 하는 중산층 주부라는 이미지를 확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958년에 캘리거레 부사장은 캘리거레 전형을 풀타임 직업을 원하지는 않지만 살림만 하며 사는 것에는 실증이 났거나 새 소파나 모피코트를 장만할 돈을 벌 때까지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임시 인력 공급업체 맨파워에서도 1957년에 임시노동을 주부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주일에 단 하루도 집을 비울 수 없는 여성에게 이상적인 일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임시노동자들이 순전히 재미삼아서 또는 시간을 때우거나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일한다는 초기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1960년대 초반 임시노동계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의 75%가 돈을 버는 것이 일을 하는 주된 이유라고 답했고 과반수가 그날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에만 그랬던 게 아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기술을 발판 삼은 시대에 접어든 후에도 그런 이미지는 여전히 메커니컬 터크 노동자와 동떨어진 것이었다. 한 설문조사에서 메커니컬 터크 노동자 중 35%가 그 플랫폼을 주 수입원으로 사용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절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치가 아니다. 크리스티는 남편이 실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메커니컬 터크로 큰돈을 벌 생각은 없었지만 메커니컬 터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커뮤니티는 익히 알고 있었다. 익히 안다기보다는 사실 그녀가 그 커뮤니티의 대표 운영자였다. 10대 때부터 크리스틴은 당시만 해도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온라인 채팅에 심취했다. 아버지가 초창기 컴퓨터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기에 고등학생이었던 1990년대에 인터넷을 접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초기 인터넷은 헛웃음이 나올 만큼 느렸다. 크리스티는 전화선을 이용하는 모뎀으로 인근의 사설 BBS에 접속해 메시지를 남기거나
차례를 기다려가며 다른 사용자들과 번갈아 게임을 했다. 사설 BBS는 운영하는 쪽에서도 전화선을 하나만 이용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명만 접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일단 로그아웃을 했다가 주기적으로 재접속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반응을 남겼는지 확인해야 했다. 고등학교 때 크리스티는 머리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피어싱을 하고 검은 옷만 입고 다니는 고수족이었고 학교에 친구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접속하는 커뮤니티는 그녀와 같은 지역 번호를 사용했다. 말인즉 그녀가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근처에 산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좋았다. 다들 그 요상한 신기술을 일부러 찾아서 쓸 만큼 유별났고 그 사용법을 터득할 수 있을 만큼 영리했다. 크리스티는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번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함께 서바이벌 게임장이나 볼링장에도 다녔고 그 모임이 그녀에게는 사회생활의 현장이었다. 어른이 된 지금 그녀가 운영하는 메커니컬 터크 내 커뮤니티인 터크네이션도 그때와 비슷하게 서로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그녀는 거기 속한 많은 노동자를 친구로 여겼고 그들은 저마다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서로서로 최선의 일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크리스티는 아마존의 상품 색깔 분류 작업을 할 때도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원래 마우스로 2번 클릭해야 했던 것을 키보드 입력 1번이면 충분하도록 바꿔서 작업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확보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이 노란색일 때 키보드에서 Y를 누르면 자동으로 답이 제출되는 식이었다. 초보자는 이미지에 라벨을 붙이는 것 같은 작업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돈을 벌 수 없었지만 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크리스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직장을 구하자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메커니컬 터크는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 메커니컬 터크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요구하는 경험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녀가 예전부터 선호했던 방식으로 다시 말해 집에서 혼자 업무를 보는 것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크리스티는 메커니컬 터크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글을 한 편씩 독파해 나갔다. 그러는 와중에도 살림을 알뜰히 꾸려갔다. 버스를 한 번 갈아타더라도 근처 약국에서 14달러씩 받는 조제료를 4달러만 받는 약국을 찾아가서 더 크고 저렴한 알약을 구매한 후 집에 와서 1회 복용량에 맞게 칼로 잘라 썼다. 치과에는 발길을 끊었다. 지역 먹거리를 홍보하는 갈비축제에서 남편이 복용하는 소화불량 약의 샘플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다음 날도 가서 공짜로 받아왔고 이후로도 사흘을 더 갔다. 2014년에 독립성과 유연성이라는 킥경제의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테렌스 데븐포트는 꼭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분이었다. 테렌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년째 거의 기도를 끊다시피 하고 살았지만 어느 날 아침 자원봉사를 하러 나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의 고향인 아칸소주 듀머스의 한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가 볼 때 그 지역에는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더 큰 문제들이 존재했다. 그는 하나님에게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듀머스는 아칸소 삼각주 일대에 있는 소도시로 인구는 약 5,000명이고 주변이 목화밭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목화는 옛날에 노예들이 수확하던 것을 소작농들이 대체했고 이제는 기계가 그들을 거의 대체했다. 주민의 평균 소득은 연 22,000달러이고 약 40%의 가정이 빈곤층이다. 어릴 때 테런스는 자기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5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낡은 소작농용 주택에서 살았는데 그 집은 외할머니가 마을 농장에서 식모로 일하는 대가로 빌려준 곳이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겨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여하튼 그는 매일 밤 머리 늘 곳이 있었고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다.
주변 사람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다. 듀머스만이 아니라 예전에 테런스의 아버지가 살았던 파인블러프에서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테런스는 어린 시절에 언뜻 타인의 가난을 실감하곤 했다. 한 번은 그의 가족이 저녁을 먹고 남은 음식을 외삼촌네 돼지에게 먹이려고 잔반통에 모아놓았는데 그것을 본 친구가 맨 위에 얹혀있던 피자 한 조각을 집어먹은 일이 있었다. 어쨌거나 가난은 상대적인 개념이었다. 테런스는 아칸소 대학교 화학공학과를 다녔는데 졸업은 못했지만 대신 프로그래밍과 웹디자인을 독학으로 익혔다. 자잘한 웹디자인 작업을 하고 당시 거주 중이던 페이앳빌의 한 백화점에서 신발을 팔아 번 돈으로 그럭저럭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다. 동생이 어떤 여자에게 총을 쏘고 달아났는데 피해자는 치명상을 면했지만 동생은 그 직후에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테런스는 죽음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먼미두었다. 그가 듀머스로 돌아온 이유는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생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테런스는 뜻밖에도 더 큰 의문을 품게 됐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왜 같은 듀머스에 사는데도 흑인의 빈곤율이 백인의 2배나 되는가? 왜 카운티 내 흑인 인구가 백인 인구와 비슷한데도 백인 소유 사업체는 117개인 반면 흑인 소유는 7개밖에 안 되는가? 테런스는 일찍부터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그가 다닌 고등학교는 백인 학생과 흑인 학생용 운동장이 분리되어 있었다. 대학교 때는 한 교수가 과제물을 보고 그가 그렇게 훌륭한 보고서를 썼을 리 없다며 낙제점을 줬다. 이후 웹디자인을 할 때는 좋은 조건으로 일거리가 들어왔지만 의뢰인이 그를 직접 만나고 나서는 의뢰를 철회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은 자신의 고향에 대해 그간 미처 알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떤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애초에 기회를 누릴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였다. 그가 듀머스에서 보고 자란 사람들 중에는 왜 그렇게 비판적이고 의심이 많고 얼핏 봐도 의욕이 없는 사람이 많았을까? 테런스는 듀머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기원을 연구해야 한다고 봤다. 시청에서 자료를 뒤지고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흑인들이 부당하게 토지 소유권을 빼앗긴 역사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악랄한 노예 지도에서부터 짐크로법, 흑인에 대한 집단 폭행 등이 남긴 트라우마가 수세대에 걸쳐 한 집안을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대물림된 상처가 중첩돼 사람들을 취업불능자로 만들었다. 테런스가 지역사회의 보탬이 되기 위해 처음으로 한 일은 교회의 아동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밥을 먹으러 나오는 아이가 얼마 안 되자 그는 동네 아이들에게 오늘 뭐 먹었니? 라고 묻고 다녔다. 그 질문은 배고프니? 라는 단순한 질문보다 구체적이었기에 파고들 수 없는 문제를 파고들 수 있었다. 배가 고프다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 질문을 통해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이 모두 제 발로 교회에 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자신의 쉐보레 말리부를 셔틀버스로 삼아 아이들을 급식소로 실어 날랐다. 그리고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전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르쳐 그들이 희망을 품고 서로를 더 존중하게끔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혼자서 아이들을 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모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곧 깨달았는데 모든 부모가 그런 지원자가 되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노력을 고깝게 여기는 부모들도 있었다. 그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아이들에게 누가 먼저 때려도 폭력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할 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모가 있을 만도 했다.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는 아직 노예 지도를 기억하는 사람들, 가혹한 체벌을 받고도 반격할 권리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테런스가 똑같이 주먹을 날리지 말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라고 말하면 그 부모들로서는 괜히 아이들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15분 동안 가르치는 것으로는 깊이 뿌리내린 문화를 흔들기에 역부족이었다.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지만 어떻게? 테런스가 그 질문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라고 여긴 메시지는 이전에 그의 주일학교 수업을 참관했던 듀머스시 장학관에게서 날아왔다. 테런스는 좋은 선생님이다. 어디에다 비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환한 미소와 낙관주의를 절묘하게 찔러 넣을 줄 알고 복잡한 메시지도 비유를 통해 극적인 느낌을 더하면서 쉽게 풀어낸다. 그는 듀머스 주민들이 외부 단체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고 경험은 거기 뿌려지는 씨앗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즉 외부 단체를 불신하는 이유가 그간의 경험 때문이라는 얘기이다. 장학관은 테런스의 수업을 참관했을 때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었다. 그래서 듀머스 씨의 교사를 찾는 사람이 오자 테런스에게 재빨리 전가를 보냈다. 그가 면접을 보러 올 때까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붙잡고 있겠다고 말이다. 장학관의 조카딸이 그 메시지를 전하러 왔을 때 테런스는 급식소에 있었다. 테런스는 어떤 일자리인지 이것저것 따져볼 여유가 없었다. 얼른 집에 가서 셔츠를 갈아입고 듀머스 중심가에 있는 시민기술회관으로 헐레벌떡 뛰어갔다. 거기서 그가 만난 여성은 얼마 전까지 주로 동아프리카와 인도에서 활동해온 사마소스라는 비영리 단체의 일원이었다. 실리콘밸리의 사회적 기업가 레일라 자나가 설립한 이 단체는 극빈층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 음식 같은 것을 주면 일시적으로 육체의 피로만 충족될 뿐이지만 일거리를 주면 자존감이 생기고 빈곤에서 벗어날 길이 생긴다는 취지였다. 각계에서 우버류의 기업이 생기기 전인 2008년부터 사마소스는 게티 이미지, 구글, 이베이 같은 기술 기업과 협약을 맺고 이 회사들이 이미지에 태그를 붙이거나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 같은 작업을 외주로 돌릴 때 극빈층에게 일을 맡기도록 유도했다. 이제 레일라 자나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구상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개시했고 그 무대를 좀 더 동쪽에 있는 아칸소주 듀머스로 확장하고자 했다. 프로젝트명 사마스쿨이다. 면접에서 테런스는 듀머스처럼 좋은 기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앞으로 다시 생겨날 가망도 없는 지역에서 기경제가 빈곤을 퇴치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들었다. 노동력을 개발하려면 보통 더 많은 사업체를 유치하거나 창업을 유도해야 했지만 인터넷의 힘으로 듀머스가 그 길고 더딘 과정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다마소스는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회를 붙잡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가르쳐줄 계획이었다. 타국에서는 현지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 회사의 프로젝트에 투입했지만 듀머스에서 벌일 사업은 성격이 달랐다. 듀머스의 노동자들이 기경제를 통해 직접 기회를 찾게 할 생각이었다. 테런스는 지역사회를 도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그 길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줘봤자 그 사람이 무인도에서 산다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하지만 노동은 달랐다. 노동은 땅처럼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다. 테런스는 듀머스 주민들이 그 가치를 발굴할 수 있기를 바랐고 그 일에 부쩍 관심이 생겼다. 테런스를 면접한 여성은 내게 그를 만나자마자 아,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테런스는 카리스마와 에너지가 넘치고 그 지역 출신으로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했다. 테런스는 얼마 후 다시 기술회관에 와서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설립자 레일라 자나에게도 면접을 봤다. 그는 자신과 똑같은 열정이 느껴지는 레일라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만약에 그도 레일라와 똑같은 인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같은 일을 했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레일라에게 왜 하필 듀머스냐고 물었다. 레일라는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연설한 일을 계기로 아칸소주 경제개발청장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가 듀머스에게 시범사업을 시행할 여건을 마련해줬고 그 비용은 아칸소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 윈스럽 록펠러 재단에서 지원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리고 레일라는 자신이 보는 아칸소주의 잠재력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사실 테런스는 사마스쿠리 듀마스를 선택한 이유야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다. 그냥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뻤다. 2주 후 교사로 채용됐다는 메일을 받자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벅찼다. 부디 특히 긱경제에 대한 레일라의 비전이 실리콘밸리의 구상대로 듀머스에서 효력을 발휘하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자신이 사는 소도시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지역에서 영영 사라져 버린 줄 알았던 기회를 다시 불러오게 되기를 바랐다.